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연은 처음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에 가면 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었어야 했는지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마음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간에 끊기면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30년 전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윤정호.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 회사를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서미경. 겉으로는 늘 단정했지만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진 아이의 이름은 윤민재. 1995년 겨울 사람들로 가득했던 재래시장에서 3살이던 아이는 그날 이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방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는 방,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 그리고 그 방의 이름은 여전히 아이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집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사기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 이름은 강현우. 그에게 이 방문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였고 평범한 현장 방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진,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그날 이후 잊혀졌던 30년의 시간이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진짜 아들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밥 한 끼로 모든 감정이 정리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호의 집은 서울에서도 조용하기로 유명한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차분한 외관. 사람들은 흔히 이 집을 두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집이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이 집은 성공의 결과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30년 동안 하나의 시간을 붙잡아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정호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회사를 일군 회장이었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수상 소식도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사에서도 이 집안의 이야기는 다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윤정호의 아내 서미경 역시 늘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면 정중히 인사를 했고 행사 자리에서는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의 하루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아침 6시. 집안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 서미경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갑니다. 2층 끝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춥니다. 문에는 오래된 명패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윤민재. 1995년 겨울 3살이던 나이에 사라진 아이의 이름입니다. 서미경은 그 방의 문을 매일 엽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방 안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작은 운동화 한 켤레, 색이 바랜 로봇 장난감, 아이 손에 맞게 조금 달아있는 크레파스.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서미경은 아무 말 없이
장난감에 먼지를 닦고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민재야, 오늘도 엄마 왔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남편 윤정호입니다. 윤정호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입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결정을 내리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는 아내가 매일 아침 그 방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습니다. 말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그 방의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가 돌아서 왔으니까요. 그날 이후 윤정호의 시간도 1995년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보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이 집 안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웃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처음으로 그 멈춘 시간을 건드리게 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강현우, 사기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였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그저 수많은 사건 현장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선 순간 강현우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걸린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 사진이 이렇게 익숙한 거죠? 그 질문은 아직 누구에게도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 집이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흔하지도 않았고 아이 손을 잡고 다니는 일이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운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윤정호와 서미경은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집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국밥 냄새가 진하게 퍼지고 여기저기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던 곳. 윤민재는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연기가 올라오자 발걸음을 멈췄고 장난감 가게 앞에서는 유리 진열장을 두 손으로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거. 윤정호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서미경은 국밥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잠깐만 여기서 국밥 하나 먹고 갈까?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채 가게 앞에 서 있었고 서미경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정호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호 씨 아니에요? 오래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도 흐릿한 지인의 지인이었습니다. 잠깐의 인사, 안부 몇 마디. 그 사이 윤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놓쳤습니다. 아니, 놓쳤다고 느낀 순간은 그보다 조금 뒤였습니다. 윤정호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처음에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잠깐씩 손을 놓고 옆 가게로 이동하기도 했으니까요. 민재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윤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재야? 서미경이
국밥집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윤정호는 아이를 찾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장 바닥은 점점 더 미끄러워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확성기에서 아이 이름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윤민재 군을 찾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시장은 조용해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 있었어. 아까까지 여기. 윤정호는 아내를 부축했지만 자신도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단지가 수천 장 뿌려졌고 신문에 아이 얼굴이 실렸고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번번이 기대로만 끝났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윤정호와 서미경은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날은 과거가 되지 않았고 매일 반복되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재래시장은 윤정호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아이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서 말입니다. 연락은 아주 평범한 오후에 걸려왔습니다. 윤정호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고 서미경은 집에서 늘 하던 대로 민재의 방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윤정호는 습관처럼 한 번 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정호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말끝이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자는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실종되신 아드님과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윤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전화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보가 왔다. 닮은 아이를 봤다. 확인해봐야 한다.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대, 그리고 침묵. 이번에도 확실한 건 아니겠죠? 윤정호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 말에 윤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호는 서미경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대를 심어줬다가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미경은 느꼈습니다. 윤정호의 말수가 더 줄어들었고 식사 중에도 숟가락을 여러 번 멈추고 있다는 것을요. 무슨 일 있어요? 윤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전화가 왔어. 서미경이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어떤 전화요? 윤정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대. 서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미경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고 윤정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어른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사진 속 아이의 눈매와 입꼬리는 분명히 민재와 닮아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사진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 민재 맞아? 당신도 알잖아. 윤정호는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 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진을 수십 번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그 남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번에도 아프겠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 장소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온몸에는 문신이 있었고 말투는 조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첫 마디를 내뱉는 순간 서미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3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윤정호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윤민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윤정호와 서미경이 삶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남자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의심하며 버틸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이 집의 평온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 남자가 집에 들어온 날은 눈이 오지 않는 겨울 오후였습니다. 윤정호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30년의 기다림이 끝날 수도 있었고 동시에 다시 시작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세요. 윤정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은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조차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신발을 벗고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서미경은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은 애써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남자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큰 창, 고급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도 조심스러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크네요. 그 말 한마디가 집 안에 낯설게 울렸습니다. 서미경은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윤정호는 남자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좀 쉬세요. 남자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써도 되죠? 그가 가리킨 곳은 2층에서 가장 큰 방이었습니다. 윤정호의 입술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민재가
있어야 할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은 서미경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윤정호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래, 거기 쓰자.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 올라갔습니다. 서미경은 민재가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음식을 천천히 먹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대충 숟가락을 움직였고 이내 불만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거 좀 싱거운데요. 서미경이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조금 더 간을 할까? 남자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호와 서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사람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인데 공기는 전혀 다른 집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집 안으로 들인 걸까? 그리고 서미경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니어도 괜찮다. 아니어도 이제는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탁에서였습니다. 서미경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민재가 어릴 적 좋아하던 미역국이었습니다. 윤정호는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식탁에 앉자마자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미경이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요? 윤정호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장? 네. 제가 밖에 나가서 쓸 돈이 필요하잖아요. 서미경은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필요한데?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숫자를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식탁 위 공기가 순간 굳었습니다. 윤정호는 그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남자는 고개를 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많아요? 윤정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돈이 오갔지만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요구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생활비로는 좀 많지 않니?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면 이 정도는 써도 되잖아요.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윤정호의 가슴에는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차가 하나 필요해요. 기사도 붙여주세요. 카드는 왜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죠? 서미경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라도 거절하는 순간 이 사람이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윤정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라면 묻지 않아야 할 질문들이 머릿속에
쌓여갔기 때문입니다. 왜? 추억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을까? 왜?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피할까? 어느 날 밤 윤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어릴 때 우리가 같이 갔던 바다 기억나니?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요? 어릴 때 바다 안 갔던 애가 어디 있어요? 그 대답은 너무 넓었습니다. 윤정호는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도록 불을 켜두었습니다. 서미경은 방 안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윤정호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놓지 못하는 죄책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 집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집이 조용하지 않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윤정호도 서미경도 그저 적응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니 조금은 버릇이 없을 수도 있고 조금은 거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날마다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현관에는 낯선 신발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두 켤레, 하루는 세 켤레. 서미경은 신발을 정리하며 속으로만 세렀습니다. 오늘은 네 명인가?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욕설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탁자 위에는 빈 술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민재야,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남자는 소파에 기대 앉은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잖아요. 편하게 써야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서미경이 가슴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호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거실에 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서재 문을 닫고 그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요? 그 말에 서미경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 순간 윤정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남자는 이 집이 규칙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고 윤정호와 서미경은 그 변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가구 위에는 담배재가 떨어졌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깨졌습니다. 서미경은 아무 말 없이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미경은 윤정호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 윤정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결정적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진짜 아들이라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잃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 남자에게 너무도 잘 보이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금씩 그 약점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놀이터였고 윤정호와 서미경은 그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한 저녁에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식은 국이 놓여 있었고 서미경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윤정호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남자는 식탁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올려놓았습니다. 이거요. 확인 좀 해주세요. 윤정호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회사 지분과 관련된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호의 눈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냐? 남자는 의자에 기대 앉아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몫이죠. 윤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나요? 서미경이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이건 너무.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남자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윤정호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그러자 남자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대신 이걸로 전화 한 통만 하면 됩니다. 서미경이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남자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잃은 재벌 부부. 찾아온 아들은 집에서 외면당했다. 이 정도면 기사되죠? 그 말은 칼처럼 집안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윤정호는 그제야 이 남자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죄책감을 정확히 알고 그걸로 협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제발 그만해.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럼 결정하세요. 저한테 줄 건지 아니면 세상에 줄 건지. 그날 밤 윤정호는 서재에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윤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다. 하지만 그 판단을 실행하는 순간 이 집이 30년이 모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정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파국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서류는 이미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 윤정호의 이름 옆에는 아직
비어있는 서명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고 서미경은 소파에 앉은 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벽에 기대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만 정리하면 됩니다. 내일로 넘기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윤정호는 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서명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순간 이 집이 어떤 꼴이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딩. 짧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순간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누구죠? 대답 대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낯선 발걸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과 그들 사이에 선 한 사람. 윤정호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에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현우 검사입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강현우는 집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죠? 강현우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사기,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미경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정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난 진짜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붙잡는 순간 그 외침은 힘을 잃었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책상 위에 남아 있었고 펜은 굴러떨어졌습니다. 윤정호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아직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걸린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현우의 시선이 사진에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진 이상하네요. 윤정호와 서미경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야기는 또 한 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정리된 뒤에도 강현우는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남자를 데리고 나가자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에서 오랜만에 들린 가장 또렷한 끝맺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그 사진에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님, 혹시 그 사진에 뭐가 있습니까? 강현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사진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겁니까? 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아이를 잃기 얼마 전이에요. 강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조금 찢어져 있었고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어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그 사진을 윤정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윤정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와 입술, 이마의 작은 점까지 벽에 걸린 사진 속 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서미경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릴 적 사진입니다. 저는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집 안에 무겁게 퍼졌습니다. 강현우는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남은 작은 흉터. 서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흉터는 윤민재의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윤정호는 그제야 기억이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넘어졌을 때 서미경이 울면서 소독해주던 바로 그 자리. 설마 윤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현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직접 맡았습니다. 며칠 뒤 재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조작도 우연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9%. 강현우는 30년 전 사라진 아이 윤민재였습니다. 그 결과지를 손에 쥔 윤정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미경은 그제야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고 서로는 아직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강현우는 집을 나서며 다시 한번 사진을 돌아봤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 의심의 증거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이어졌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정호와 서미경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가짜 아들의 사건이 아니라 30년 동안 서로를 놓치고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낯선 신발도 시끄러운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깨졌던 액자는 제자리를 찾았고 흩어져 있던 물건들도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호와 서미경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건 하나로 사라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현우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 말이 차갑게 들리지 않았던 건 그 역시 30년을 혼자서 견뎌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집 안에 가장 안쪽 방, 윤민재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서미경은 그 방에 들어가 오래된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방을 기다림의 방이 아니라 돌아온 아이의 방으로 바꿔도 되겠구나.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현우였습니다. 오늘 잠깐 들러도 될까요? 서미경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밥은 먹고 가. 그 말은 초대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올라갔습니다. 윤민재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음식. 강현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냄새가 기억나네요. 그 한마디에 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호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숟갈 더 떠주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강현우는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윤정호는 예전보다 말을 조금 더 하게 되었고 서미경은 아침마다 그 방의 문을 열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다시 이어진 시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30년을 돌아온 가족은 한순간에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조금씩 쌓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다림과 포기하지 않음, 그리고 조심스러운 다시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